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중에 그 부석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대교육대 종합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남우 교수입니다. 그 목차로 보면은 첫째는 의상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두 번째는 의상이 화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화엄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은 부석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상의 생애를 살펴볼 것 같으면 676년 문무왕 2년에 의상이 왕명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시절, 그러니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삼국 통일 시기에 이제 의상대사가 이 부석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평왕 47년 625년에 출생을 했고, 아버지는 김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김씨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되는 것처럼 경주 김씨입니다. 근데 경주 김씨가 이제 그 신라를 세운 그 육부족 중에 하나인데, 그 경주 김씨에는 이제 성골하고 진골이 있는데, 성골은 이제 왕이 됐던 분들이고, 진골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한 성씨들인데, 의상대사는 그 진골 출신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래도 거의 이제 왕족에 준하는 귀족이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20세를 전후해서 경주에 황복사로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 황복사는 그 우리들이 그 불국사 뭐 이런 거를 잘 알려지고 있는데, 그 경주에 가시게 되면은 사실은 너무 관광지 위주로다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는데, 그 의외로다가 경주에 유명한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황복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폐사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3층 석탑밖에 없습니다. 그거 위치한 거는 경주에서 낭산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는데, 중심부에 거기가 뭐 선덕여왕이 거기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낸 그 곳이기도 하고, 대대로다가 그 신라 왕들이 제사를 지낸 곳이기도 하고, 이제 옆에 이제 그 절터가 있는데, 그 절터에 이제 이 뭐 12지신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지금 경주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 3층 석탑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절이 굉장히 그 유명한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요 황복사라고 하는 절을 한번 가서서, 이게 의상대사가 여기로 출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황복사에서 출가했는데, 요 그림은 이제 그 15세기쯤에 일본 고산사, 교토에 있는 고산사라고 하는 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본의 승려 그 묘의 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라의 그 원효하고 의상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의 그런 어떤 그 기록을 보고 나서 그걸 그림으로다가 그렸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역사적 문헌들이 그대로다가 전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남아있고, 우리는 이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그림을 해서 이게 의상대사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효와 더불어서 고구려의 보덕으로부터 열반경과 유마경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분의 이제 단짝꿍이죠. 이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합니다. 617년에 태어났고, 그 의상은 625년이에요. 그러니까 8살 차이가 있죠. 원효하고 의상은. 그러니까 원효가 그만큼 8살 많은, 그런데 서로 그러니까 10년직이었기 때문에, 10년 안쪽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그 형 동생 하는 그런 처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3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는 2번이라 기록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650년에 육로로다가 그 신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고구려를 거쳐서 이제 당나라로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요동쯤 가가지고 이제 아마 검문소에서 걸려가지고 스파이로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서는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안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고, 그 2차는 그 뒤에 이제 11년 뒤에 또 당나라로다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양반이 뭐 이제 갔는데 원효는 해골물을 먹고 나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마신 물이 해골물이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보통 시원한 물하고 해골물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자기는 유학을 포기하게 됐다. 그렇지만 의상은 계속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설화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설화가 얘기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일어난 건데,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집 같은 데가 있고 그 집에 가서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무덤 속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장수왕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횡혈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무덤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집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는 여기에는 것처럼 묘로다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신 거는 그 뒤에 기록에도 그냥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해골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 해골물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에 나온 어떤 분의 창작에 의해서 이렇게 지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묘였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묘든 집이든 그것든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당나라의 현장 스님, 우리 삼장 스님으로 잘 아시죠? 서유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현장 스님이 이제 인도로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유학 갔다가 오시게 되면서 그 유식학, 그 중에서도 새로운 유식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 소문이 나게 된 거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그쪽으로다가 유학을 가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은 나는 굳이 당나라에 유학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국내파 지식으로 남게 되는 거고, 의상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그런 학문 조류를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화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효가 더 한 끗발 더 높게 쳐주는, 그래서 원효의 판정승, 이렇게 우리들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삼국유사의 또 뭐 낙산사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설화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중국에 갔다 오고 나가지고 그 낙산사에서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홍련암이겠죠. 홍련암에서 그 관세음 보살을 보게 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원효가 이제 낙산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낙산사를 찾아가게다 보니까 그 개울가에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머뭇머뭇하다가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뒷물 거를 닦고서는 그걸 씻어서 원효 스님한테 줘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거를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거를 끝내 먹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아마 뭐 그랬겠죠. 마음의 분별의 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스님이 되겠느냐.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자는 어디로 가고 없고, 여자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집신 한 짝을 잃어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낙산사에 가서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관세음보살한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잃어버렸던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삼국유사 낙산사의 그 관세음보살 칭견상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못하냐면은 이제 아까 그 해골물에서는 원효가 판정승이었고 여기서는 원효가 뭐냐고 판정패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1승 1패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삼국유사 기록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관세음 보살상은 이따가 나중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의상대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낙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승 1패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를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대사께서, 스님께서는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1년간 양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양주는 어디냐면 이제 양자강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한번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고즈넉하고 그 괜찮은 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 있는 취치원도 여기 와서 그 조그만 지방 관리를 할 정도의 그런 조그만한 도시인데 굉장히 그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품격 있는 도시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신라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자강에 오게 되고 양자강에서 아마 이제 수로를 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장안으로다가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양주에 머물렀게 됐는데 이때 주의 최고 우두머리인 유진의 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유진의 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선묘라고 하는 낭자하고 연정이 맺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삼국유사 얘기인데 송고승전이라는 중국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유진의 딸이 아니라 신라 교민의 딸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도착한 것도 양주가 아니라 등주, 지금의 산동성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묘 낭자가 의상대사를 흠모해가지고 송고승전에 보면은 그 자기가 책임져주고 옆에서 시봉할 테니까 자기 따라다니게 해달라, 잘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의상대사는 그 선묘의 청을 거절하고 나는 소승은 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절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구월심 이 선묘 낭자는 그 의상대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의상대사가 이제 그 몇 년간의 공부를 끝나고 나서 그리고서 신라를 돌아갈 때 이 선묘 낭자를 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묘 낭자가 그 쫓아가면서 자기는 의상대사를 호위하는 용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의상대사가 이제 신라로 귀국하게 될 때, 지금 황해죠, 그 발해만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막 바람이 치니까 그 용으로 화해가지고서는 이 의상대사 귀국 배를 호위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부석사 창건신화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부석사에서 이제 의상대사가 설법을 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다른 무리들이 와서 의상대사를 해코지 하니까 선묘낭자가 용으로 변해가지고 거기 있는 돌들을 막 날렸다. 그래서 그 뜬 돌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석사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화가 남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유지인이라는 사람도 이제 중국 기록에 보니까 없어요. 그 신라 교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나라는 세계 제국이었고, 그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라 사람들, 뭐 발해 사람들 엄청나게 그 신라에 많이 가 있었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거주지들의 교민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장보고 선단이 만들어진 종합상사가 만들어지게, 지금에 말하면 종합상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화교들이 엄청나게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을 띄우는 것이 그 일반적인 관례다. 그러니까 중국학의 유명한 학자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버드에다가 초빙을 하게 되고, 이번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문제된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와 같이 이 그 세계 제국에다가 이 학자들을 이제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요 기록은 송구승전의 기록이 맞을 것 같고, 그 선묘낭자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그 얘기를 갖다가 붙인 거일 테고, 이제 쉽게 말하면 신라에 사는 당나라의 신라 교민들이 뭐라고 후원을 해준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선묘낭자라고 하는 그 something, love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제 화엄종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당나라의 최신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 쪽에서 그 최신 학문을 유행을 시키는 거고, 그게 신라 교민들의 어떤 영향력을 발판으로 삼았지 않았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그 일본 사람 묘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교토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그 자기가 화엄종을 공부를 하게 되고, 화엄종에서는 최고가 원효하고 의상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선 원효하고 의상이라고와 관련된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화엄종 조사회전이라고 하는 이 그림, 이제 이렇게 두루마기로 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재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이제 이 화엄종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일본의 묘해, 그 명해라고 하는 스님이 그림으로다가 남겼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선묘하고 대사가 뭐 이렇게 만나는 건데, 요게 아마 이제 의상대사일 테고, 요게 선묘낭자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다가 이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까 귀국했다 그랬죠. 이 귀국했을 때 요게 이제 그 선묘낭자가 용으로 변해가지고서는 귀국길을 도왔다라는 설화가 있었다 그랬죠. 요게 아마 이제 의상대사일 테고, 요거는 이제 선묘낭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고산사에 남아있는 이제 고산지라고 하는데, 교토에 남아있는 아까 얘기하는 근데 그 선묘의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걸 선묘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보살상인데,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신라 사람 같기도 하는데, 이런 상을 지금까지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어서, 우리는 선묘에 대한, 이따가도 보시게 됐지만 그 그림들이 있긴 있는데, 부석사에 있는데, 이게 19세기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 못할 거고, 적어도 이거는 15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얼굴이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게 뭐냐면 그 양귀비도 마찬가지로 잘 알다시피 당나라 당시에는 이렇게 좀 풍만한 글래머한 여자들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풍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의상 대사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현장 스님의 그런 유식학을 배우러 그 중국의 장안, 지금 말하면 시안이라고 하는데, 섬서성 수도인 시안이라는 데를 찾아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 유식학, 지금 말하면 법상종을 배우지를 않게 되고 그 화엄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화엄종은 종파가 별 볼 일이 없었고, 그 당시 최고는 그 유식 내지는 법상종, 다른 이름으로다가 법상종이 최고였
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첫째는 그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나는 그 신생 종파에 가서 거기 가서 이름을 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용의 꼬리보다는 닭의 대가리가 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자기는 유식과 같은 그런 것보다는 화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체계가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 가지 생각이 다 가능한데, 어쨌든 화엄종의 1조는 뭐 두순이고 2조는 여기 그 화엄종의 2조인 그 지엄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가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가 종남산이라고 하는 건데, 종남산은 이제 서안에 있는 남쪽, 시안 남쪽에 있는 산이 종남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계 그 제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의 남쪽에 있는 산들을 다 뭐라고? 남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도 남산, 서울에도 남산, 또 뭐 교토에도 남산, 이런 식으로 다 남산들이 있게 되는 이유가 다 장안을 본받아 가지고 그 남산이에요. 그래 남산이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골짜기마다 그런 종파들이 조만한 이제 점포들이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종파들이 다 하나씩 점포를 차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지엄 문화에서 입적할 때까지 7, 8년까지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지엄이 지상대사가 오기 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어떤 꿈이 있느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가 신라에서부터 자라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덮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어디가 있느냐면 봉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봉황을 이렇게 둥지를 보니까 여의주가 환히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꿈을 꾸게 된 다음에 봉황이 이제 물고 있는 게 여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주는 이제 그런 어떤 지혜, 광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상대사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오니까 큰 제목이 될 인재가 왔구나라고 지엄이 이제 크게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건대는 이 당시에 이제 화엄종파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종파였기 때문에 그 외국인 학생이 오니까 이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따가도 보시게 됐지만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3대 종사가 되는데, 이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서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 서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화엄종의 이제 중요한 멤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식, 법상종 계열로 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제 화엄종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제 제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봉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또 요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종남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서 보니까 이 태백산이 또 있더라고요. 종남산이 그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태백산도 이해하고 있지만, 그 종남산이 태백산이라고 하는 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산맥 비슷하게 그 진령산맥에 그 태백산이 있고, 그 태백산의 한 저기가 종남산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백산, 봉황산이 이제 의상대사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지상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종남산의 지상사라고 하는,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상사라고 보이죠? 지상사라는 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제 부처님의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서 상징되고 있는 것. 우리는 뭐 삼국유사작에 보면 부처님을 수호하는 두 가지 동물이 하나는 코끼리고 하나는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당군 할아버지는 뭐죠? 곰과 호랑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현판이 뭐냐? 화엄종풍이다. 화엄에 으뜸 되는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지상사 안에 이제 지엄에 이제 이 화엄종풍이라고 하는 이 편액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게 이 절이 그 지상사라고 하는 절이 이 화엄의 발상지 비슷하게 유명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7, 8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게 돼서 아까 지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법통을 이어서 3조가 세 번째 이제 스승이 될 뻔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거기를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김유신의 동생 김훈문이라기도 하고 혹은 김인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와 관련해서 당 고종이 신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제 김유신하고 김춘추하고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에 이제 군대를 빌려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정방하고 이제 소정방이 이제 그 지벌포라고 하는 데로다가 오게 되고 이제 김유신은 이제 신라에서 이제 백제로 진격을 하게 돼서 이제 뭐 계백장군 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는 고구려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당나라가 이 신라를 제끼고서는 아예 이거를 자기네들 이제 그 영토로다가 관할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이제 의상은 바로 당나라의 수도에서 바로 정보가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것처럼 김훈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거를 신라 조정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요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공주에 가게 되면은 당나라 군대 그 뭐 서린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당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여러 저기들을 모아놓고서는 그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맹세해서 당나라한테 복종을 해라라고 하는 맹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조만한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걸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는 이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묵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되는 그런 역할 중에 이 누가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의상대사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그 당나라를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 고구려 백제를 멸망한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죠. 이거는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비판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국력을 모아가지고 당나라를 몰아낸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의상대사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670년에 귀국을 하게 되고, 신라 조정에서는 명량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단을 설치해가지고 주문, 다란이를 외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법회,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그 유명한 영화 황산벌 1, 2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그 자세한 얘기들이 그 아주 재미난 일화로 거시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문을 통해서 사실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쳤을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 의상대사는 이제 화엄종을 이제 문무왕 이런 분들한테 협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화엄종을 널리 전파를 하게 되는데, 삼국유사에 수록된 6개 사찰이 있습니다. 태백산의 부석사, 원주에 있는 비마라사, 요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야산의 해인사,
그 다음에 대구 비슬산의 옥천사, 부산 금정산의 범어사, 범어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학 지리산의 화엄사, 이렇게가 6개 사찰을 세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화엄사도 보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름이 화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상대사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은 뭐냐? 의상 아니면 원효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부분들은 원효 스님이 지었거나 의상 스님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상이나 원효의 어떤 기운빨이 아니면 그 절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민중들의 어떤 내지는 스님들의 설화를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원효나 의상은 결코 신라 이외를 벗어나서 절을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서도 생각한 것처럼 태백산, 원주, 가야산, 대구, 부산, 지리산 이런 데가 다 신라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접경 지역에 있는 요 절들을 화엄종을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종파들에 대항을 해서 최신 그 당나라에서 유행하는 화엄종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엄종의 으뜸인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다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개라고 하는데, 채치원의 법장 화상전에 실린 10개 사찰은 중학공산의 미리사, 남학지리산의 화엄사, 북악의 부석사, 강주 가야산 해인사 및 보광사, 웅주의 가야업의 보원사, 계룡산의 갑사, 낭주 금정산의 범어사, 비슬산의 옥천사, 전주 무산 네, 국신사, 한주의 부화산의 청담사. 요거는 이제 그 한주는 저기 지금 우리 한양이죠. 서울의 청담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개를 화엄의 그런 대표적인 사찰로다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의상 스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거기 기록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 되고, 장안 2년 702년에 78세 일기로다가 입적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의상대사의 그 생애를 살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최신 유행을 하는 유식 법상종을 이제 버리고 이 화엄종파를 했고, 그 화엄종을 해서 신라 통일에 내지는 그 당나라를 물리치는 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신라의 6개 내지 10개의 사찰을 세워서 화엄종을 크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의상대사의 어떤 간략한 일대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